네, 회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공개 발언이 있겠습니다. 회의 숙제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방해가 안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시면서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부터 확실하게 인정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2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포용적 성장에서 우선순위는 성장에 있습니다. OECD도 포용적 성장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번영의 배당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 성장이라며 성장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선언했다면 그에 맞는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경제 선순환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선순환 대신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시장 침체,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성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이끌어내 세계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와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만이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함께 성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군인인가? 이게 군대인가? 이게 나라인가? 라고 통탄합니다. 계엄령 문건으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것도 부족한지 군 지휘부들 간의 항명 사태에 진실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군 지휘관들의 성폭력 사건도 매달 수차례씩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명예와 기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군대 맞습니까? 이런 무능한 장관과 하극상까지 보여준 군 지휘관들에게 대한민국 청년들을, 우리의 자제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했지만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둔 채 뭘 개혁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탄스러운 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말씀도 없으십니다. 송영무 장관은 군 개혁을 지휘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송 장관은 연이은 송차별적 막말까지 있었습니다. 조속히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이 나설 것입니다.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핵심 당사자로서 당장 귀국하여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폭염이나 혹한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심해질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행자부는 하루속히 급한 대로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편성해서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폭염 위기 지역에 집중해서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 안행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폭염이나 혹한이 계절 변화에 따른 것이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 규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1년 내에 폭염과 혹한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두고 탈북한 북한 유경식당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했지만 최근 당시 식당 지배인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UN 북한 인권보고관도 지난 7월 10일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기획 입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모든 문제는 진실과 신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기왕의 직권조사를 결정한 마당에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가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위장된 최일배입니다. 지난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안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지역 가입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 일부 위원들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이 빠진 스튜어디십 코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안은 경영 참여 주주권에 대해 단계적 도입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던 연구 용역에 비해서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규모가 커서 다른 투자자들처럼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쉽게 팔고 떠나서 다른 투자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것이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고 또한 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보류한 이유로 경영참여 시 자본시장법상 지분변동 수시공시와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더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자이므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현행 제도상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 안에 대한 합의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류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스튜어디십 코드에 포함되어 국민연금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주주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비공개 회의서 비대위와 그 계약직 그 당직자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정말 현실적이고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전국에서 새벽부터 올라오셨고 또 우리 비대위의 건의서를 올리셨는데 이 오늘의 사태가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건의문에 나온 내용처럼 당무 혁신위와 시도당 당직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당의 자산은 가치이고 그 가치는 무릇 사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낸 적도 없고 또 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사실에 이분들이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 비공개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당 당직자들이 임금 조정 및 스스로 고통 분담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 또한 아주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무혁신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아직 바른미래당 당직자의 적정 규모를 정확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재정 규모 상황에 적합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임금 직무 체계를 개선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당의 로드맵이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부터 정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쉬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직자분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납득하기 힘들고 또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약자 배려를 외치던 바른미래당의 기조와도 배치됩니다.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밝혔듯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누구나 설득 가능한 노력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인데 이는 공당의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르거나 계약 형태가 다른 일부 당직자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계약서가 없는 당직자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합당, 창당, 지방선거까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동지들을 단기 인력으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최소한의 예의와 전향적인 자세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자료 공개와 함께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 자료 발언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오신환입니다. 사무처 통합과 관련해서 그 당무혁신 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위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을 일회성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불가피한 결정과 관련해서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 나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귀족 노조의 목소리만 들리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현실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독불 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제기구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IMF와 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5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타르안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총괄 담당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 설비 투자 쇼크까지 벌어지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6.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건설 투자도 1.3%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이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3%였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재정 확대로 버텨보겠다는 생각인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자본 지출 대신 이전 지출 확대에 치우친 재정 지출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지적입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야 고용 부진이 해소되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데 문재인 정부의 뒤죽박죽 경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4.8%에서 5.2% 수준에 있다가 현재 2.8%에서 2.9% 수준으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제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질적 성장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 구조개혁, 또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몰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R&D 투자 규모는 1위인데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도 없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도 부족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참 본말전도의 말씀입니다. R&D의 본질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이며 그 성과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99번의 실패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부처의 낡은 성과주의적 사고는 변하지 않고 대통령마저 혁신의 질이 아니라 성과의 양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느 기업이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성공률 높은 부담 없는 연구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과 매출액 성장률이 낮다는 소위 웃픈 통계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의 낡은 생각이 국가의 R&D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R&D 그 이유도 문제입니다.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그로 인한 난망한 규제 개혁 때문에 애써 예산을 투입해서 R&D를 해보았자 기업에서 사업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2025년 전세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록체인을 살펴보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 영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뚜렷한 산업 육성 방향이 전무한 관계로 각 부처별로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원천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R&D로 어렵게 개발해봤자 어차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ICO 등 관련 산업은 한국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중장기적 국가 비전과 지능 정책 수립 부재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R&D 진행 방식과 규모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